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2쪽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현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알려주실 텐데 이런 뭐 사실적 독해, 그다음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창의적 독해에 대해서 읽기로 바꿔도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셨죠? 근데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추론적 읽기는 뭐 별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학습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그냥 글에 숨겨진 의도 있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며 읽는 거. 한마디로 필자가 이 글을 왜 썼지?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일반적으로 추론적 읽기고요. 보통 뭐 비문학 제재로 잘 나오지는 않고 뭐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논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주로 논설문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읽을 때 일반적으로 추론적 읽기의 방법을 활용하시면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 이 추론적 읽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이현희 쌤께서 수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바로 그냥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 교과서 64쪽이거든요, 여러분들. 64쪽 한번 펴도록 합시다. 64쪽. 자, 오늘 배울 글은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풀 비린내에 대하여. 풀 비린내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근데 풀에서 나는 비린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가끔 뭐 비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풀밭 아니면 논 아니면 뭐 풀이 좀 무성한데 지나가면은 약간 풀 냄새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듯해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이 풀 비린내가 사실은 여기선 풀이 아니라 풀벌레의 비린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으면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나이덕이라는 사람인데요. 나이덕은 사실 시인이에요, 시인. 특히 뿌리에게라는 작품이 유명한데요. 뭐 밑둥이 잘려도 뭐 새수는 독거니 뭐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시고요. 이 글은 나이덕 작가께서 쓴 작품인데 이거는 사실은 수필에 들어가요. 수필. 수필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 아니면 자신의 깨달은 점 그런 거를 쓰는 내용인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날의 일상, 그날에 있었던 일, 그날 느꼈던 일에 대해 쓰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수필은 내가 뭔가 살면서 깨달았을 때 뭔가 무엇을 체험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나는 대로 쓰는 글이 수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감성적 기계를 본 적이 있다. 자, 비엔날레 간대 여러분들 비엔날레. 비엔날레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한 박람회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아, 뭔가 전시회인가 보네요. 그쵸? 근데 거기 갔더니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차인데 차에서 뭐 했어요? 엔진도 떼고 핸들도 떼고 타이어도 떼고 그 다음에 유리도 다 제거한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서 설치한 그네 침대래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아, 그 옆에는 떼어낸 거, 뭐 타이어 뗀 거 이런 걸로 의자를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그렇죠? 하나의 작품인가 봐요.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자동차를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달리는 무기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동차 달리긴 하잖아, 실제로. 근데 때로는 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어디에 붙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비유했네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원래 자동차 본질의 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죠.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보게 했다. 자, 사실 이거 수필이 때문에 요약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광주 비엔날레라는 곳에 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감성적 기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다 해체해놓고 거꾸로 놓은 그런 작품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
뭔가 원래 용도를 완전 뒤집음으로써 전복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용도에서 뭔가 예술성을 느끼기도 했고 새롭게 이렇게 좀 낯설게 바꿈으로써 예술성을 느끼기도 했고 자동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곱씹어 봤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 나와 있네요. 그렇죠? 수라시 쿠솔라 웡이 그린 여기 자동차 나와 있네요. 감성적 기기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정말로 뭐 타이어 떼고 그렇죠? 유리 없앴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옆에 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나는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아이들이 들어가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무렵 나는 초보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자동차 초보였네요. 그렇죠? 초보 운전이었어.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흔히 얘기하는 장롱면허였네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 사람 별로 차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보게 많을 때만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한마디로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차를 몰게 됐고 드라이브도 많이 나가게 됐고 처음에는 차를 멀리 했지만 슬슬 차에 익숙해지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화자라고 하면 안 되는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쵸? 문학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수필이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여러분 아직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해보지 않아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도 처음 운전할 때 생각해보면 운전면허를 따러 갔을 때 자동차가 딱 드라이브에 놓는 순간 그 속도가 10km, 2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운전을 되게 조심조심 하게 돼요.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근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50km, 60km 빠르게 안 느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차를 운전하기 좀 무서우니까 필요할 때 말고 차를 안 끌게 돼. 혹시나 사고 날까봐.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100m, 200m 떨어진 마트까지도 차를 타고 갈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차에 중독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처음에는 초보였어. 그쵸? 그러니까 장롱 면허로 운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운전을 하게 됐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에 익숙해졌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현재 추론적 독해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화두에 던졌을까?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겠죠. 계속 읽다 보면 자동차에 그려지는 그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웨밍 탱스루엠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 아까 맨 위에도 보면 태국의 수라시 쿠솔웡 작품을 일단 언급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스웨덴의 생태학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우리 생태학자라는 건 어느 정도 학자잖아요. 어떤 저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뭔가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에민 템스랭은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자동차란 자기 자신의 영토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그쵸? 그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잖아. 우리 가끔 뭐 나 혼자 산다는 거 보시면 어때요? 연예인들 차 안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공간이야?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 한마디로 상반되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해주죠. 그러니까 뭔가 이동하고 싶은 욕구와 그 안에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욕구, 그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게 바로 자동차다라고 해요. 그렇죠? 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자동차를 뭐에 비유했어요, 여러분들? 아늑한 자궁.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엄마 자궁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만의 공간이잖아. 근데 거기를 아늑하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 자동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자동차라는 공간이 뭔가 나만의 공간을 줌과 동시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이동하고 싶은 욕구까지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동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작가가
자동차에 감성적 기계 이런 붙임으로써 뭔가 원래 본질의 모습을 해체함으로써 그 안에 어떤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체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는 자동차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근데 하지만 한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됐다. 어떤 경험일까요? 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접어들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나중에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대전은 운전하기 되게 편한 도시 여러분들. 길이 뻥뻥 뚫려있고 길도 크고 직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부산이나 서울에 한번 차 끌고 가보시면 나이 먹고 가보시면 운전면허 따고 차 사서 가보시면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부산이랑 서울은 오래전부터 발전했기 때문에 건물들이 먼저 세워지고 차가 막 많아지면서 도로가 뒤늦게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운전해 보시면 갑자기 5차선이었다가 갑자기 3차선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고가도로가 막 3개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길 잘못 들면 유턴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대전처럼. 한 번 잘못 들면 한 20분 막 가야 돼요.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초보들은 일반적으로 서울이랑 부산은 사실 엄두를 못 내거든요. 차를 끌고 엄두를 못 내거든. 그리고 서울이랑 부산은 사실 KTX 타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가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한번 끌고 가보시면 이 산에 왜 이런 걱정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라고 돼 있네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른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여러분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 차를 타고 저녁에 고속도로를 달려본 다음에 다음날 보시면 차에 벌레 붙어있는 거 엄청 볼 수 있어요. 선생님도 자주 경험하는데 진짜 그거 세차할 때 잘 떼지도 않고 특수 약품 뿌려가지고 세차를 해야 될 정도거든요. 그 물 보면은 고압 호스를 막 뿌리잖아 세차할 때. 그걸로 뿌려도 잘 떼지지 않아요. 그래갖고 어떤 약품을 뿌릴 정도로 타닥타닥 붙어있는데 선생님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가끔. 시속 100km 달리는데 풀벌레들이 와서 부딪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명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거잖아요 이 사람 그 벌레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나 봐요.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이 먼지 뭉치는 비유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의 원관념 뭐예요 여러분들? 풀벌레죠 풀벌레. 풀벌레 죽은 거죠. 풀벌레. 비유했네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사실 우리가 벌레 죽였다고 벌 받진 않잖아. 그쵸? 사람 죽여야 벌 받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 벌레 죽은 거에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갑자기. 아까 위에까지 사실 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했었는데 여기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기계 물살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또 씻고 또 씻었다. 뭐예요? 뭔가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손을 계속 씻었다는 얘기죠. 뭔가 죄를 씻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풀 비린내라는 뭔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풀 비린내가 사실은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차하면 사실 안 났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그 기억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뭔가 죄책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운전하면 여기에 붙었더니 여기 막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예, 붙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특히 유리에도 막 붙어있고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나봐. 자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지디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실 글 앞에 처음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어요. 긍정. 그쵸? 감성적 기계라고 하면서 긍정하고 있어요. 감성적 기계. 뭐 딱히 뭐 큰 긍정인지 모르겠지만 감성적 기계.
자, 그런데 서울을 가게 되면서 운전하게 되면서 뭐를 느껴요? 풀벌레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풀비린내 느낍니다. 풀비린내. 그 후에 관점 어떻게 바뀌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부정적으로 바뀌죠.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거 지금 패드를 놓고서 선생님이 지금 세워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글씨가 잘 써지지 않네요. 딱 땅에 대놓고 써야 잘 써질 텐데, 그쵸? 그래서 뭐라 표현했냐? 그 모든 운전자들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맨날 운전하면 이걸 많이 느끼니까. 인간에게는 안락한 공간이지만 그 자동차도 뭐 한대요? 다른 생명을 해칠 때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보면 어딘가에 나와 있었는데 살상의 도구라 나오죠. 밑에 보면 아마 살상의 도구 나올 거예요. 써볼게요. 살상의 도구.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안락함을 주지만 뭐야? 풀벌레에게는 죽음을 준다는 얘기죠. 그제서야 찾아왔다. 옛날 티베트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루 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실제로 스님들은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잖아요.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뭔가 미생물을 먹어서 죽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동차 끌면서 풀벌레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티베트 승려들은 그 사소한 미생물조차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반사하고 있네요.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모르는 건 살생행위야 라고 해요. 그렇죠? 아까 굉장히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 절충하네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차를 처음에 긍정했지만 차가 부정적인 거죠. 그럼 없애야 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라 느끼냐?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태도를 정리해야겠다. 뭐예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쵸? 근데 자동차를 많이 몰면 몰수록 풀벌레들을 죽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나 그 풀벌레 죽을 때마다 죄책감 들고 막 손을 계속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작가가. 그래서 뭐야? 어쩔 수 없이 타협하니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자. 의존도를 낮추자. 이 정도 타협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 더 나아가네요. 그렇죠?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자, 사실 선생님은 이 글을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왜냐면 나 처음에는 나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 솔직히 세차할 때 왜 이렇게 안 떨어져 힘들어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아팠겠다 이 정도만 생각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차를 몰지 않아야지, 뭐 차를 끌지 않아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깨달음을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지금 보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사실은 자기는 걷기 예찬자라서 차가 없어도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 차에 굉장히 길들어졌다는 얘기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들곤 했다. 자, 자기는 원래 자연을 좋아했어. 근데 자기는 이제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자연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 자기 풀벌레들 죽이고 다니고 뭔가 자기 죄인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자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충하여 뭐였어요? 차를 소유하되 왜 차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니까. 외곽 나갈 때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 어느 순간 또 이걸 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풀벌레 죽이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날 아침에 풀 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꾸준히 내가 자동차를 끄는 것들이 어떤 작은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최대한 내가 이걸 원죄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한마디로 어떤 비엔날레에 가서 자동차 아까 태국 사람 뭐였죠? 수라시 쿠솔웡이 만든 감성적 기기라는 작품을 봤어요. 그 경험을 먼저 화두에 던져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초보 운전이었을 때 몰랐지만 좀 운전을 하면서 서울 올라간 경험 얘기하면서 풀벌레들이 많이 죽는 경험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긍정적인 줄 알았지만
뭐야?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 그럼 자동차를 없애야 되지만 또 그럴 순 없죠.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뭐야? 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끌고 필요하지 않을 때 끌지 않아서 어떤 절충안을 찾겠다. 물론 내가 이 마음가짐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속에 원죄처럼 내가 풀 비린내를 계속 기억하면서 자동차 타는 걸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추론해보자면 자동차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걸 이렇게 수필로 써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비문학과 다르게 이런 수필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 내용에 대해서. 글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아이고. 자, 여러분 이 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용이 어떻게 됐었는지. 네,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 자신이 광주 비엔날레 가서 수라시 쿠솔웡이라는 작품을 봤던 걸 경험을 언급했죠. 경험. 일단 자신의 경험을 먼저 언급했어요. 경험. 그쵸? 경험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냐? 이 경험을 보면서 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쵸?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면허를 따고 장롱면허로 있다가 차를 사고 차에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차에 익숙해져서 익숙.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가게 되죠. 서울. 서울에 갔다 와서 다음날 뭐를 보냐? 풀벌레들이 죽은 모습을 봐요. 그쵸? 그래서 뭔가 풀 비린내네. 풀 비린내. 풀 비린내를 느끼죠. 그쵸?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보자면 처음에 경험을 언급했고 그다음 운전이 익숙해졌고 그다음 서울로 갔다가 풀비린내 느끼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냐? 원래 자동차가 긍정이었어. 그쵸? 감성적 기계로서 긍정이었어요. 감성적 기계. 기계. 그런데 관점이 변합니다. 점이 변하죠.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부정적으로 변해. 부정. 왜? 자동차가 현대인들한테 편하게 해주지만 풀벌레들을 죽이고 수많은 자연을 파괴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살상의 도구라고 표현을 해요. 살상의 도구. 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없앨 수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절충안을 찾아요. 절충안을 찾고 타협을 합니다. 절충안 타협. 절충안과 자기 스스로 타협을 하죠. 어떤 타협? 자동차는 필수품이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고는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타협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필자의 이유를 추론해 보자면 직접적으로 주장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뭐야? 자동차를 타면서 너무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끔으로 인해서 죽고 있는 풀벌레들도 있잖아. 근데 사실 풀벌레 어떻게 보면 자연이 파괴된다는 게 일종의 하나의 그 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작게 표현한. 그러니까 추론해 보자면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없애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안 끌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자라는 걸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글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글 보시면 좀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글 쓰면서 특이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데 보시면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일단 아까 계속 언급했지만 뭐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자신의 말에 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스웨덴 생태학자 글 가져왔고요. 스웨덴 생태학자의 그 말 가져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은 또 뭐가 있냐? 내려가다 보면은 또 자신의 경험도 언급한 부분 있죠. 서울 가면서 깨달았던 경험, 뭔가 깨달음 얻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아까 보면 뭐 우리 위에 뭐 있었지? 아늑한 자궁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늑한 자궁.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쵸? 아늑한 자궁.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자신의 죄책감을 씻는 부분을 이렇게 손을 계속 씻는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 이걸 풀비린내라는 또 후각적 심상으로 표현했었죠. 근데 또 뒤에 가보시면 또 뭐 있어요? 생명을 좀 중시 여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티베트 승려들의 내용도 좀 가져왔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뭐 비유와 예시 몇 가지 얘기해줬죠. 이런 거 보시고 어쨌든 이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사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업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번 주 지금 대전에 좀 코로나 환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